사실과 자유를 추구하는 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이 시리즈 강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 이 시리즈 강의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 8차례의 강의는 실은 오늘의 이 주제를 위한 예비 과정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일전쟁이 일어난 1937년 일본군 수뇌부는 전 일본군에게 병사 150명당 1명의 위안부를 충당하는 위안소를 설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군의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병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 성병을 통제하고 또 군사시설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였습니다. 이후 일본군 위안소는 건 280만 명에 달하는 일본군의 모든 주둔 지역에서 지도에서 보듯이 저 북쪽으로는 소만 국경 흑룡강 지역에서부터 남쪽으로는 남태평양 제도에 이르기까지, 저 서쪽으로는 인도 전선의 버마 전선에 이르기까지 일본군이 주도한 전 지역에서 위안소는 설치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곳은 역시 이 화중 지역에, 이 중국 내륙 지역에 가장 많이 위안소가 설치되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사진은 상하이에 있는 일본군 위안소인데요. 위안소를 감독하는 어떤 헌병과 위안소의 종업원들, 일본말로는 나가이라 그랬습니다. 그 위안부들 그 자체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 사람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성전 대성의 그 용사들을 크게 환영한다 하는 그런 또 구호도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이러한 위안소에 소속되어서 일본군에게 성적 위안을 제공하는 여인들이 곧 위안부였습니다. 위안소는 1937년 이전에도 부대에 따라서 일선 지휘관의 재량으로 설치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에 속한 여인을 위안부라고 호칭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안부라는 말은 1937년 일본군의 부속 시설로서 위안소가 공식적으로 창설되면서 설립되면서 처음 생겨난 용어입니다. 그렇게 생겨난 위안부라는 말이 해방 이후 한국에서도 1960년대까지 그대로 쓰였으면 제가 이전 강의에서 지적한 그대로입니다. 한국 정부는 민간의 사창에서 일하는 몇천업에 종사하는 여인들을 가리켜서 위안부라고 공식적으로 호칭했습니다. 그 용어의 기원이 바로 이 1937년에 설립된 일본군 위안부 제도,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이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한국인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면서 일본 간의 외교적 분쟁으로 떠오른 것은 지난 1991년 김학순이라는 위안부 출신의 여인이 자신의 원직업을 공개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지금까지 28년간 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고 있지 않은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측 원인도 있고 한국 측 요인도 있는데요. 한국 측 요인을 지적하자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28년간 이 위안부 제도에 관해서 적지 않은 오해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오해의 대표적인 한 가지를 지적하자면 위안부와 여자 근로정신대를 혼동했다는 점입니다. 여자 정신근로대는 전 시기에 여성이 군수공장으로 동원되어서 일정 기간 노동한 것을 말합니다. 일본과 달리 조선에서는 여성을 동원하는 일이 쉽지 않았고 그래서 일본에서처럼 대량으로 동원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사진은 일본 나고야에 있는 항공기 제작소에 도착한 조선 여자 근로정신대의 행렬입니다. 주로 고녀생이라든가 이와 같은 일본말도 하고 일본글을 읽을 수 있는 여자들이 보통 이렇게 대우를 지어서 일본으로 가서 한 2개월 정도 일하고 돌아온 것이 바로 이 전 시기에 여자 노동 동원의 형태로 있었던 여자 정신근로대입니다. 그러나 이 한국 사람들이 이 여자 정신근로대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좋지 않은 가운데 위안부 문제가 터지니까 사람들은 그 위안부와 정신대를 혼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지요. 일제가 여성을 동원하여서 전쟁으로 보내 위안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러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군소공장으로 간 고녀생들 가운데서 위안부로 충당된 단 한 건의 사례도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신대는 위안부로 널리 혼동되었습니다. 예컨대 2007년도 인터넷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정신대를 쳐보면요, 식민지 여성을 강제로 징용하여 일본 군인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성적 노예 집단인 종군 위안부를 일컫는 말이다. 아예 사전에다가 이렇게 정신대는 위안부다 이렇게 아예 써놓기도 했습니다. 요사이 찾아보니까 내용이 바로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에 관한 오해는 많이 불식된 상태입니다만, 그렇지만 지금도 아직도 적지 않게 그러한 오해가 도처에서 횡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 또 하나의 요인이 있다면요, 그 수가 턱없이 과장되었다는 점입니다. 한때는 조선인 위안부가 20만 명이나 되었다는 황당한 설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까지 실리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교과서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른데요, 3만 명 그러기도 하고 수만 명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3만 명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총수가 얼마였으며 그 가운데 조선인 위안부가 얼마였는지에 관해서는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1937년 일제가 위안소를 공식 설치할 때 병사 150명당 1명의 위안부를 둔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이에 전 일본군 280만 명을 상대로 한 위안부 총수는 한 1만 8천 명 정도였다라고 생각됩니다. 1942년에 일본군이 장병들에게 지급한 콘돔의 총수는 그해 연간 3,210만 개입니다. 이로부터 하루 콘돔의 사용량을 구하고 또 한 명의 위안부가 하루에 상대한 장병의 수를 한 5명 정도로 간주한다면 역시 동일한 1만 7천 명 정도의 위안부 총수가 추산이 됩니다. 이 위안부의 민족별 구성을 보면요, 일본인이 40%, 현지인이 30%, 조선인이 20%, 기타 10% 그렇게 추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본에서 대중적 매춘 사회가 성립하고, 그리고 일본군의 전선이 넓어짐에 따라서 일본인 매추업자들이 대거 그 뒤를 따라 진출한 것이 이 위안소의 기본 흐름입니다. 일본인 여성들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는 중국 현지인, 버마에는 버마 현지인,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현지인, 이 현지인이 30%고 그 다음에 조선인이 한 20%, 기타 나머지는 다양하게 구성됩니다만, 이로부터 추산되는 조선인 위안부는 대체로 3,500명 정도입니다. 이 수치가 합리적인 수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중국 화북 지역에서 군 위안소를 운영한 조선인 매춘업자가 11명이었다. 11개의 위안소가 있었다. 한 개 위안소당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한 15명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위안소에 속한 여인의 숫자가 165명입니다. 다른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경영한 위안소에 속한 조선인 여자도 있고 해서 그 수를 한 2배, 3배 잡아도 한 3,400명 정도 되는 것이 화북 지역에 존재한 조선인 위안부의 전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서 추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체로 저는 한 3,500명 정도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정도의 수치를 두고 또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한 5,000명을 넘지 않을 그 수를 두고 지금까지 3만 명 또는 20만 명이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그 과장이 너무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과서에까지 그런 3만이니 20만이니 하는 숫자를 지금도 버젓하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20만 설은 교과서에 사라졌습니다만 한동안 잠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960년대 이래 50년간 한국의 국사교과서가 총독부가 전국 토지의 40%를 국유지로 수탈해왔다고 기술해왔으니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가를 지난 강의에서 지적했습니다. 제가 1992년부터 그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참 많은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숫자는 교과서에서 지워졌습니다. 지금 이 위안부의 실수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3만 명이니 수만 명이나 하는 그 교과서의 기술, 그래서 좀처럼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교과서를 짓는 사람은 무언가 숫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숫자를 엉터리로 지어내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이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한국 여성운동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과 사석에서 토론한 적이 있는데요. 위안부 20만 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근거가 없으니까 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조곤조곤 설명을 해도 도무지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결국은 화를 내고 자리를 박차하고 나가는 그런 그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찌할 수 없는 완강한 선입관념이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 또 하나의 요인은 노예 사냥설 또는 강제 연행설입니다. 일본군 헌병이 길거리에서 여학생을 끌고 갔다, 밭에서 일하고 있는 여인들을 끌고 갔다, 역전에 지나가는 여인을 체포했다, 어느 마을에 트럭을 몰고 들어가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여자들을 트럭으로 싣고 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 화면에서 보는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요시다 세이지는 자신이 그런 일을 1940년대 제주도에서 저질렀다고 그런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바로 이 나의 전쟁 범죄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써서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고요. 그에 의하면 이 사람은 제주도에서 주로 오늘날 그 대정면입니다만 거기서 무려 200명의 여인을 납치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이, 일본 3대 일간지인 아사히 신문이 그 사람과 인터뷰를 해서 그 사건을 널리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밝혀졌습니다만 세월이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요시다 세이지는 허명과 돈을 추구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날조를 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그 사건이 오보라는 것을 결국 인정했지요. 그 때문에 아사히 신문의 신용도가 크게 추락해서 독자가 무려 200만 명이나 감소했다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그 한국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일간지 조선일보조차도 불과 2, 3년 전에 제주도 발레트에서 일본인들이 여자를 납치했다는 그 기사를 이미 허위로 파명된 난 그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신문에 사설에다 쓰기도 했습니다. 요시다와는 별도로 한국에서는 이 위안부 문제가 불거진 이래 수많은 여러 소설이나 영화가 만들어져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소재로 삼았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다 알다시피 이 위안부에 관한 귀향이라는 그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이 아리따운 소녀들, 원래는 이 일본군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는 이런 장면들을 영화에다 연출을 했고 그 장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조정래의 대하소설 아리랑에서도 유사한 장면에 나옵니다. 어느 면장이 자기 면에 할당된 위안부 수를 충당하기 위해서 어느 농민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야 어쩔 수 없구나 자네 딸을 위안부로 징발하네 이렇게 통보하는 장면에 나옵니다. 저는 이전에서도 소개했습니다만 황당목의 아리랑이라는 강의에서 이 작가 조정래의 타락한 정신을 저는 무한히 경멸합니다. 더러운 종족주의의 표본이지요. 상대방을 난폭한 야만의 종족으로 감각하고 동시에 스스로를 자기 딸을 징발하는데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 무한히 비겁하고 무기력한 종족으로 비하하는 그런 천박한 정신문화가 다름 아닌 조정래의 문학정신인 것입니다. 문제는 조정래가 아니에요. 그런 영화나 소설에 분노하고 눈물을 흘리는 오늘날 한국인이 공유하는 종족주의적 정신문화, 바로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예 납치설이나 강제 연행설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생존 원 위안부들의 정언입니다. 역사와 관련해서 개인의 정언을 사료로 채택할 때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 미국의 역사학자들은 남북전쟁 이전에 원노예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노예 시절에 관한 기억을 채집하였습니다. 소위 구술사학이 그때부터 시작했다고 이야기되는데요. 그때 역사학자들은 그 원노예들과 인터뷰를 되풀이할 때마다 개인의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것,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래전의 일이라 기억이 희미할 수도 있고 앞뒤가 창란을 일으킬 수 있고 또 그 사이에
오래 살면서 새로운 기억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인터뷰라는 것이 많은 경우 당사자, 인터뷰를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간의 대화입니다. 근데 대화 과정에서는 그 기억이 정치화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구술자는 알아차리고 거기서 맞게끔 자기의 기억을 재생산하는 것이죠. 원위안부들의 정언도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여인은 철도 역전에서 일본군에 끌려 중국으로 갔는데 그 기차 안에는 자기 말고도 많은 여인과 군인들이 타고 있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1999년에 최초의 정언은 그와 다릅니다. 양아버지가 자신을 팔았고 이에 자신은 일본군보다도 양아버지를 더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양아버지가 자신을 팔았다 하는 것이 원기억입니다. 그러나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인터뷰 듣는 사람이 뭔가 다른 내용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환영을 받게 되고 국민의 동정을 받게 되고 나가서 정부의 보조금까지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또 인터뷰를 잘못하면은 그러한 보조금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정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도 역전에서 일본군한테 강제로 납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잘 알려진 몇 가지 사례가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거기에 대한 더 이상 시간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 불쌍한 여인들은 어떻게 해서 위안소로 끌려가게 된 것일까요? 그에 관한 저의 이해는, 저의 주장은 실은 지난 3차례의 강의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제가 왜 일제하에서 시행된 공창제에 관해 이야기를 앞서 지리하게 시작했는지를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위안부 제도는 일본군 수뇌부가 1937년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전부터 공창제의 형태로 있어 왔던 것입니다. 군 주변에서 민간인 업자들이 군의 뒤를 따라서 여인들을 끌고 와서 각종 요리점이나 그 다음에는 카페의 형태로 그런 위락시설을 만들었던 것이고 37년 일본군은 그것을 군의 위안시설로 그것을 공식화하고 군의 위안시설로 끌어들여서 군이 그때부터 감독하고 통제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안소 제도였고 위안부 제도였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두고 이 관련 연구자들은 공창제에서 위안부제라는 명제로 그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주장이 아닙니다. 제가 읽은 위안부제에 관한 중요한 연구들이 오래전부터 위안부 문제가 발생한 그때부터 주장해온 것입니다. 공창제에서 위안부제라는 학설을 제일 먼저 이야기한 사람은 일본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에 있는 송연호 교수입니다. 또 한 사람의 일본에서 중요한 연구자를 들자면은 후지나가 다케시라는 일본인 교수입니다. 이 송연호 교수는 아마 제일교포인 것 같은데요. 제일교포로서는 이외에 김부자나 김영 같은 그 중요한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이래 일찍부터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공창제라는 후방부대를 전제로 해서 편성된 전방부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그들과 교류하면서 입장을 같이 하는 연구자가 있는데요. 윤명숙이라든가 박정혜 씨 이와 같은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이전 강의는 상당 부분 그들의 연구 성과를 의존하고 그것을 소개하는 것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전 강의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 국가가 공창제를 시행한 것은 정근대적인 신분적인 어떤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성병을 통제할 목적에서였는데 보다 직접적인 동기로서는 군대 조직의 사기를 악량할 위안 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10년 조선에서 시행된 공창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설립에 따라서 곳곳에 들어선 대자부 유곽 지역의 상당 부분은 일본군 주둔지와 근접한 지역에서 일종의 군사 위안 시설로 건립되었던 것입니다. 초기에는 조선에 건너온 일본 군인을 비롯한 소수 일본인 남성을 위한 특권적 매춘 산업이었습니다. 여인들도 주로 일본에서 건너온 일본인 창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식민지적 개발과 더불어 조선인 대중이 참여하는 대중적 매춘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조선인 창기, 작부, 예기도 증가하고 그들을 찾는 조선인 유객의 수도 증대합니다. 대자부 유곽이나 요리역, 음식점에 창기, 작부, 예기를 끌어들이는 것은 또는 공급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인신매매의 경로였습니다. 대중적 매춘업은 나아가 국경을 넘어 만주, 대만, 중국 관내 일본으로까지 확산되어 갔는데 그와 더불어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인신매매도 더욱 왕성해져서 가난한 집안의 딸들을 그 지역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역시 이전에 말씀드린 바입니다만 이 시장에서는 일찍부터 각종 업소에 여인들을 공급하는 주선업이 요사이 말로 하면 일종의 직업중개소 같은 것들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일본군에게 잡혀간 것이 아니라 이들 주선업자에 의해 끌려간 것입니다. 가난한 집안의 비정한 아버지들은 이 주선업자들로부터 전대금을 받고 딸을 팔아 넘긴 것이지요. 딸은 울면서 또는 매를 맞으면서 그들에게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숨김 것 없는 그 시대의 실태였습니다. 앞서 소개한 어느 여인이 어느 원 위안부가 양아버지가 자신을 팔았다고 한 것이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최초로 내가 위안부였다라고 고백을 한 김학순이라는 여인도 양아버지에게 팔려서 유각으로 넘겨졌으며 이후 전전하다가 위안수로 흘러가는 기구한 운명을 겪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대적 상황에서 1937년 일본군이 위안부 제도를 창설한 것은 허허벌판에다가 건물을 짓고 여인들을 막 납치해온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본군 위안소는 군의 뒤를 따라 들어온 민간의 대자보나 요리역을 군 전용의 시설로 지정한 것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군이 직접 설치하고 운영한 위안소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많지는 않고 대부분은 부대 주변의 민간업소를 위안소로 지정하고 그 운영을 위탁 내지 감독하는 형태였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소개했습니다만 1937년 중일전쟁이 터지자 평안도 어주 출신의 38세 박일석이라는 남자가 상하이에서 카페 아세아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2년 뒤 그의 업소는 위안소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초 2,000원으로 시작한 그의 영업은 1940년에는 7만 원으로까지 크게 번창했습니다. 카페가 위안소로 지정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카페의 역업들은 위안부라는 신분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위안소의 대부분의 여인들이 공급되는 기본적인 경로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이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국내 함경북도 회령의 덕천루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조선시대의 기생의 역사의 전통을 잇는 회령의 기생들의 그 얼굴을 보고 느낀 감정을 이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바로 그 덕천루라는 일본인 요리점입니다. 1912년에 세워진 이 요리점은 1937년 전쟁이 터진 이후 민간의 출입이 금지된 군 전용 위안시설로 바뀝니다. 그런 환경에서 성장한 여기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가 나중에 회고하기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1938년 이후 유흥업의 규제가 가해졌다. 민간의 이용이 거의 없어졌다. 덕천루는 규모를 축소했다. 그렇지만 전쟁 이후 회령에는 군인의 수가 많아져서 일요일이나 군 휴일이면은 이전보다 훨씬 붐벼서 경기가 크게 좋았다. 무척 바빴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집은 접대 시간을 줄이고 가격을 낮추는 전략으로 그에 대응했다. 그래서 민간이 세운 부대 주변의 요리점이 요리옥이 전시기가 되어서 군 위안시설로 이렇게 전환을 한 것이죠. 그러자 여기 보이는 이 조선의 작부들이 군 위안부로 신분을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만주와 중국 그리고 조선 그리고 일본에 있었던 위안부가 충당되는 기본 경로였다. 다시 말해서 이 공용 매춘 시장이 성립하게 되자 인신매매라는 기본 경로를 통해서 가난한 집안의 딸들이 비정한 아버지에 의해서 팔려나간 것이다. 그것이 위안부가 생겨난 기본 경로였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역사적 의의를 요약하자면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기존의 공창제를 군사적으로 재편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변화는 공창제 자체가 원래부터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군사 위안 시설로서의 공창제였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는 어떤 단절적인 어떤 변화라기보다도 연속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만주나 조선이나 대만이나 일본 등에서는 그런 공창업이 일찍 발달한 곳에서는 단순 명칭 변경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은 1930년대에 걸쳐서 대중적 매춘 산업이 발전했고 그 매춘 산업이 전 시기에 이르러 군사적으로 동원되고 재편성된 것이 다름 아닌 일본군 위안소 및 위안부 제도였던 것입니다. 중국에서 위안소라는 또 하나의 커다란 대중적 매춘 시장이 열리게 되자 민간의 인신매매는 더욱더 활발해졌습니다. 1939년에서 41년 조선에서는 매일신문이 있었습니다. 이 매일신문에 실린 인신매매 기사는 무려 120여 건에 달합니다. 가장 왕성하게 인신매매를 벌인 사람은 하윤명이라는 사람의 부부였는데 무려 150명의 소녀를 만주등지로 팔아넘겼다고 합니다. 40여 명을 팔아넘긴 모업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딸을 좋은 데 취직시킨다는 감언 이설로 부모의 승낙서를 받거나 백지 위임장을 받거나 또는 여러 가지 가정 문제로 인해서 빈곤이나 또는 구타 또는 친구의 게임 여러 가지 이유로 가출한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출한 소녀들을 자신의 호적으로 입양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수법을 통해서 여인을 단독 호주로 만들거나 각가지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하였습니다. 국경을 넘고 현지 경찰의 취업 승인을 받는 데는 합당한 서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창기 주선업, 곧 인신매매업은 여인을 끌고 가는 어떤 완력을 행사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이 서류를 구비하고 조작하고 하는데 상당한 노하우를 갖는 그러한 그 직종이기도 했습니다. 위안소 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이 화중 지역에, 여기가 상하이입니다만 쭉 안으로 들어가면 무한이 있고 그 안에 당량이라는 그러한 그 지구가 있습니다. 일본군은 거기까지 진출했고 조금 더 가면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바로 저 중경인데요. 이 하얀 지역이 바로 이 당량 그 지역입니다. 자,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요. 거기에 그 다카모리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부대의 위안소에 관한 정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이 화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화면은 동부대가 지방 상인 영업구역을 지정합니다. 여기가 부대 본부가 연대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이 연대 본부의 치사장이고요. 그리고 이 치사장 옆으로 이렇게 구역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여기가 부대가 관리하는 지방 상인 영업구역이다 해서 요 안에 위안소가 제1위안소, 제2위안소, 제3위안소가 있고 그 옆에 음식점이 있고 사진점, 요 상가가 되는 거죠. 요 제일 끝에 있는 게 상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돼 있고 그 점선 그 선으로 둘러친 그 범위 안에서 여인들은 산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더 밖으로 나갈 때에는 부대장의 허락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이거는 민간의 공창제에서도 육아기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 위안소를 경영한 사람은 중국인이었습니다. 홍원영이라는 중국인이었고 아마도 여인들은 대개 현지에 중국 여자로서 충당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은 성이 최씨입니다. 최금석이라는 사람인데 이름을 봐서 조선인으로 보입니다. 일본군의 뒤를 따라서 조선인이 저 중국 내륙에까지도 진출한 한 가지 사례가 되고요. 그 옆에 그 사진점이 있고 시계점이 있는데 그것은 일본인이 경영을 했습니다. 후지가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부대의 위안소의 운영 규칙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좀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는데요.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이 위안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병사든 장교든 간에 연대장이 발행한 허가증이 있어야 되고 연대장이 발행한 허가증과 더불어 현금을 지출하고 화권을 그 티켓을 구매해야 했습니다. 위안소에 그 장장이라 해서 회계창고 조바가 있는 그 지역에서 그 현금으로 거래해야 됐고 외상은 절대 안 된다. 대차관계는 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안소 안에서는 음식을 먹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난폭한 행동은 또 일체 헌병에 의해서 단속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병사들의 이용시간, 하사관의 이용시간, 그 다음에 준사관 이상 장교들의 이용시간 그리고 시간당 30분당 또는 1시간당 비용은 얼마다
병사들이 30분 이용할 때는 1원, 1시간 이용할 때는 2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닭가머리 부대의 각 중대별로 1위안소, 2위안소, 3위안소를 이용할 수 있는 날짜가 그 요일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반드시 사크, 콘돔을 차도록 하역되어 있었고요. 민간의 이용은 금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자는 이 위안부들의 영업 상황을 세밀하게 적은 그 일정한 양식에 따라서 적은 보고서를 한 달에 한 번씩 부대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안소는 철저하게 그 영업이 군의 통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공령이었습니다. 공령이었다. 그런 의미에서는 공창업이 군대로 끌려 들어와 재편성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안부들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되었고, 영업주는 매월 1회 위안부별로 영업 현황을 보고해야 되었습니다. 이 같은 운영규칙이 알려진 위안소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몇 가지 사례가 더 알려져 있는데, 위아 대동소이하였습니다. 저는 이 운영규칙을 오래전에 읽은 바가 있고, 이걸 보고, 이거는 조선 총독부가 전국 한 30군데 이 대자부 지역을 설정하면서 발표한 그 대자부 지체 규칙하고 별 다를 바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를 읽어보니까 바로 공창제에서 위안부 제도라는 그러한 연구 성과가 있는 걸 알고 제가 자신을 갖고 이 강의를 시청자분들께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연구자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어떤 소신을 갖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사례만 소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남쪽에 광동, 여기가 심천이고요. 오늘날의 심천이고, 저 내려가면 베트남 국경입니다. 그 언저리에 광동 자치구역에 남령이라는 곳이 있고, 그 밑에 험주라는 곳입니다. 중국말로 진처우라 하는데, 이 진처우 제남방에 있었던 그 일본군의 한 그 위안소 이야기입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대단히 희귀한 것으로서 한 달에 한 번씩 위안소의 영업 상황을 부대장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진처우 일본군 위안소는 업소가 모두 그 구역 안에 10개가 있었습니다. 조일, 아사히 뭐 이런 식으로. 근데 10개의 업소 이름을 보면은 대개 일본식입니다. 그래서 일본인 업자들이 일본 여인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멀리서까지 자꾸 리크루트를 할 수는 없고 현지 여성들도 점점 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많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위안수당 대개 5명 내지 6명이었고요. 문제는 여기 전출 전입이 있습니다. 1946년 한 달 만에 전출을 나간 여자가 16명, 전입해 들어온 명이 5명이다.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합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여인들은 위안소 밖으로 전출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다른 위안소로 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면서 기존의 연구자들이 이야기하는 성노예설을 나중에 비판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위안소별로 한 달 총 수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안부 1인당 1일 평균 수입이 쭉 나옵니다. 1일 평균 수입이 18원 정도입니다. 아까 계급별 이용요금이 나오는데 대체로 계산해 보면은 병사나 하사관이나 장교 하루에 한 5명 정도를 여인들은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적 매춘산업이 군사적으로 재편성될 때 그 노동의 강도는 대단히 격렬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했듯이 만주에서 발달한 한국인 매춘업의 어느 여인은 하룻밤에 30명도 맞았다고 했는데요. 그건 예외적인 경우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군사적으로 편성된 대중적 매춘 산업의 노동 강도는 대단히 강렬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또 고소득이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평균 18일이라면은 당시 소학교를 나온 공장에서 취업한 여공들의 2달어치 월급입니다. 하루에 2달어치 월급을 버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식비나 생활비나 또는 업주, 포주에 대한 전차금은 대개 200원 정도였습니다. 이런 정도의 수익이라면은 전차금은 그 여인들을 얽어맬 그런 굴레는 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의 보고와에서 영업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자세히 읽으면은 이 1940년 6월 한 달에 위안소에서 난폭한 행동을 한 사사관과 병사 1명이 헌병들에 의해서 어떻게 다스려졌다는 그런 보고까지도 있습니다.
이 먼 곳까지 조선의 여인들이 여기까지 올 리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일본인이나 현지인이었다고 광독 자치구의 현지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1942년이 되면은 일본군이 동남아로 진격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먼 곳까지 조선의 여인들의 행렬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